안녕하세요. 금융경제학 관련해서 우리 금융경제학 첫 번째 수업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융경제학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내용을 좀 보고 갈 텐데요. 금융경제학이라는 거는 금융이라고 하는 것들을 연구하는 경제학의 세부 분야예요. 그래서 금융이라고 하면은 파이낸스라고 얘기하죠. 근데 금융이란 말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들을 보면은 어디에 많이 쓸까요? 금융회사, 금융기관이란 말 많이 사용하죠. 금융기관의 대표적인 데가 은행이잖아요. 그럼 은행에서 하는 업무가 금융이라고 하는 업무를 한다라고 볼 수 있죠. 그 다음에 금융 상품이라고 하는 얘기도 하죠. 우리 금융상품 보면 금융상품 뭐가 더 좋아? 라고 할 때 그 비교하는 금융상품들이 어떤 게 있어요? 뭐가 더 좋아? 라고 하면은 보통 예금 같은 거 보면은 예금의 이자율이 어디가 더 높아? 이런 거 얘기할 때 금융상품을 서로 비교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보험 이런 것도 금융상품이거든요. 또 많이 듣는 얘기가 금융감독원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금융감독원, 그렇죠? 또는 금융위원회라고 하는 곳이 있었죠. 금융위원회는 이제 정부기관이고, 금융감독원은 정확하게 정부기관은 아닌 공공기관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곳인데, 여기는 금융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어떤 문제나 이런 것들 또는 금융기관이 제대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제대로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는 것이고 금융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하는 데가 금융위원회죠. 그렇죠? 그러면 이 금융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를 보면은 두 가지의 큰 연결고리가 있는데 하나가 화폐금융론이고 하나가 재무관리라고 볼 수 있는데 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를 크게 나누어 보면은 두 가지로 나누죠. 분야로 하면은 미시 경제학이라고 해서 주로 어떤 가격이라든가 시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요 거래 행위들을 갖다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거시경제학이라고 해서 개별적인 경제 행위가 아니라 전체를 보는 분야가 있어요. 이 거시경제학의 한 분야, 여러 가지 분야 중에 하나가 화폐금융론이에요. 그래서 금융경제학은 이 화폐금융론의 하부 단위. 왜? 여기서 화폐도 있고 금융도 있잖아요. 이 금융과 관련된 얘기를 하는 게 경제학에서의 하나의 분야고, 그 다음에 이 금융상품들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투자해야 되고 하는 것과 관련된 분야가 재무관리라고 하는 분야가 있죠. 이건 이제 우리가 경영학에서 보통 얘기하는 파이낸스라고 하는 건데 똑같은 말이죠. 금융도 파이낸스라고도 하고 그 다음에 재무관리도 파이낸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융경제학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 경제학에서 얘기하는 이쪽 화폐금융론의 하부 단위, 그 다음에 우리가 경영학에서 얘기하는 재무관리라고 하는 분야가 혼합되어 있는 그런 분야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그러면 이 금융경제학에서 뭘 배울 거냐 보면 이제 몇 개 나눠놨는데 중앙은행 우리나라로 보면 한국은행이 중앙은행이죠. 이 한국은행이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하는데 어떤 걸 하냐면은 이걸 결정해요. 한국은행이 이자율이라고 하는 걸 결정하거든요. 이자율을 어떻게 결정하냐면은 1년에 8번 금통위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는 걸 한국은행에서 해요. 그래서 한국은행이 주관하고 금통위라는 걸 하면서 뭘 결정하냐 하면은 우리나라의 기준 이자율을 얼마로 하겠다라고 하는 걸 발표해요. 그래서
보통 유지되는 게 일반적인 경제가 특별한 그 어떤 안정성 있게 흘러가고 있다 그러면 유지를 하는데 이거를 경우에 따라서 좀 올리기도 하고 내리기도 해요. 경기가 너무 과열돼 있다 그러면 이자를 올려요. 그렇죠? 이자를 올라가면은 투자가 약간 진정되겠죠. 왜? 이자가 높아지면 사람들이 돈을 빌려갖고 투자를 하는 행위 자체가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부담스러우니까. 반면에 경기가 좀 둔화되어 있고 성장이 더 필요하다라고 하면 이자율을 갖다가 낮추는 의사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이자율을 갖다 낮추는 의사결정하는 게 직접적으로 시장 내 통화 공급하고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금융 상황이 안 좋아졌을 때 또는 경기가 안 좋아졌을 때는 중앙은행이 주도적으로 시장에다가 돈을 푼다, 유동성을 공급한다, 그런 말을 하는데 그게 이제 통화 공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물가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 시장에서 실업률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자율을 조정하고 통화 공급을 해요. 이런 게 금융 정책이라고 얘기하고, 이거를 통칭해서 금융 정책이라고도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통화 정책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보통은 그 언론이나 신문이라든가 이런 데서나 뉴스에서 통화 정책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한국은행도 금융통화위원회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통이라고 부르거든요. 통화 정책. 그다음에 방금 얘기했었던 것처럼 금융이라고 하는 말은 금융상품과 금융기관인데, 금융상품이 뭐 주식, 채권, 뭐 예금 이런 것들이 금융상품이 될 거고, 그렇죠? 금융기관은 은행을 비롯해서 은행이 아닌 것들, 비은행, 뭐 보험사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뭐 저축은행은 사실 은행의 또 다른 모습이라고 하더라도 보험사들, 생명보험사들, 손해보험사들도 있을 거고, 뭐 카드 회사라든가 또는 뭐 기타 소액 대출을 해주는 기관들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연금, 기금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이런 게 다 금융기관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금융경제학에서는 뭘 배울 거냐 하면은 이런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통화정책에 대한 부분도 얘기할 거고, 금융상품, 금융기관 이런 부분들도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 금융경제학이라는 걸 배우는 목적, 일단 경제 주체들의 금융시장에서의 선택적 행위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할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경제 주체잖아요. 그러면 내가 선택적 행위를 한다고 하면은 내가 돈이 있어요. 그럼 이걸 가지고 물론 내 생활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재화나 서비스를 사는데 활용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식품을 사는데도 활용하고 전자제품을 사는데도 활용, 이런 건 재화고, 그렇죠? 그리고 이발소도 갈 거고, 그다음에 여행도 갈 거고, 이런 건 일종의 서비스잖아요. 그런 소비를 한 다음에 소득에서 소비를 하고 나면은, 또는 지출하고 나면은 그 나머지를 어떻게 해요? 저축을 하죠. 그렇죠? 소득이 있는 경제 주체들, 개인들은 지출을 하고 나서 저축이라는 행위를 해요. 왜냐하면은 일반적으로 생애주기 소득이라고 해서 사람들이 직장을 갖거나 아니면 뭐 자기 사업을 한다라고 해도 소득을 얻으면은 은퇴 이후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대비해서 다 저축을 한다고요. 그럼 이 저축을 하는데 그냥 우리는 저축이라고 얘기하는데, 저축을 내가 사용하고 남은 어떤 소득 분야를 갖다가 다른 부분에다가 이렇게 투자한다라고 생각하면 은행에다 하는 게 예금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나는 주식을 사겠다라고 하면은 주식에 투자를 하겠죠. 나는 채권을 사겠다. 나는 부동산을 사겠다. 이런 의사결정을 하는 거죠. 이런 선택적인 행위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 이런 것들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금융위기를 포함한 급변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서 금융시장의 역할과 영향. 우리가 금융위기라고 하면은 일단 금융 시스템에 미치는 어떤 큰 충격, 이런 것들을 금융위기라고 볼 수 있는데, 저 금융위기가 발생하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금융기관이 파산하죠. 예를 들면 우리나라가 1997년에 IMF 금융위기를, 이게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적절하지 않은데, 우리는 IMF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금융위기가 와가지고 IMF는 금융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가지고 자금을 지원해 줬던 것이기 때문에 IMF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더 적절해요. 이런 얘기를 갖다 하긴 하는데 아시아 금융위기라고 하죠. 1997년에 아시아 금융위기라고 해갖고 뭐 태국이라든지 인도네시아든지 이런 동남아 국가들을 포함해서 우리나라까지가 크게 금융시장이 흔들렸어요. 그때 뭐가 있었냐면은 우리나라는 금융기관 파산이 일단 은행 5개가 없어졌어요. 그리고 은행뿐만 아니라 뭐 보험사, 저축은행, 이게 금융위기 때 발생하는 영향이죠. 은행이 일단 파산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은행에 예금하고 있는 사람들이 당장 손실을 보게 되잖아요. 그렇죠? 물론 예금자 보호법이라고 해가지고 얼마까지는 정부에서 보험에 따라 가지고 내가 예금한 돈을 갖다 상환해줘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예금한 사람들이 손실을 입게 되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리고 뭐가 있어요? 주가 급락. 보면은 금융위기 이런 거 오게 되면 주가가 평상시 주가에서 우리나라 아시아 금융위기 때는 거의 5분의 1 수준까지도 떨어졌어요. 절반이 떨어지는 건 물론이고, 예를 들어서 주가가 10,000원이었는데 2,000원이 된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투자한 사람들한테 굉장히 큰 충격이죠. 그 다음에 이런 말이 있죠. 뱅크런, 펀드런, 이런 말이 있는데, 최근에 해외 국가들만 보더라도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은행에다 내가 예금을 해놨는데 은행이 파산할지 모른다. 그럼 은행에 줄 서가지고 거기서 다 예금 찾아 오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투자회사에 펀드에 투자했는데 그 회사가 안 좋아질지 모른다라고 하면 그 펀드에 큰 손실이 있을지 모른다 그러면 거기서 자금을 막 찾으려고 그러죠. 이런 게 뱅크런 펀드런이에요. 실제로 자금이 충분한 어떤 금융회사도 위기가 닥치게 되면은 갑작스럽게 거기서 돈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때문에 위험이 올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금융시장과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그 내용들이 우리 실생활에서 많이 언급이 되고 있어요. 그래도 우리가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에 많은 부분들이 금융에 대한 기본적인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게 되면은 경제활동을 통해 가지고 실제로 내가 얻는 소득분을 어떻게 지출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의사결정하기에 비교적 쉬워요. 내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을 번다. 그러면 노후를 위해서 20만 원을 제외하고 80만 원을 소비하겠다라고 하면 80만 원을 소비하는 것과 관련돼서 주거비도 있고 뭐 자기가 식비도 있고 그다음에 뭐 필요한 기호식품을 갖다 사는 것도, 이런 거 의사결정하는 거는 사람이 생각하는 거에 따라서 할 수 있는데, 이 20만 원이라고 하는 거를 어떻게 앞으로 30년 후에 내가 은퇴하는 노후를 대비해 가지고 잘 사용해야 되느냐, 그리고 은행 예금에 넣어야 되느냐, 삼성전자 주식을 사야 되느냐, 국고채를 사야 되느냐, 아니면 뭐 미국에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한 의사결정은 너무 복잡한데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게 금융경제학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금융경제학도 경제학의 한 분야이기 때문에 선수 과목으로는 경제학 원론이라는 거를 이제 수강해야 될 거고요. 물론 여기에 가격 결정이라든가 이런 거가 관련된 아주 세밀한 내용들은 금융경제학에서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 갖고는 일부 경제학 원론을 갖다가 수강하지 않았더라도 해당되는 것들을 좀 참고하면서 공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관련 시험으로 공무원 시험, 뭐 공인회계사 시험, 금융 관련된 자격증 시험에 보면 다 경제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 경제학과 관련된 기본적인 내용들 중에 이름이 경제학 원론이라고 되어 있는데 많은 부분이 지금 우리가 공부하려고 하는 금융경제학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이 그 해당되는 부분으로 되어 있으니까 금융경제학을 잘 공부하게 되면 다른 시험을 준비하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겁니다. 우리 강의는 이렇게 크게 5가지 분야로 나누어서 진행할 겁니다. 금융경제학 개요라고 해갖고 금융경제학의 의미와 내용, 그 다음에 금융제도, 이 금융제도가 금융 시스템에 대한 내용이에요. 금융 시스템에 대한 내용, 그 다음 자산 선택 이론이라고 해서 주식, 채권, 부동산 이런 다양한 자산인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해갖고 개요에서 얘기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시장은 여러 가지 금융상품들이 거래되는 시장인데 이자율과 수익률, 이자율 수준, 이자율 구조 이런 얘기들은 주로 채권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주식 시장과 관련된 내용이에요. 금융상품의 대표적인 것 2개만 얘기하라 그러면 주식하고 채권이에요. 물론 우리는 채권 투자를 갖다 일반 개인들이 많이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을 조금 어렵게 생각하거나 투자 대상으로 잘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주식 말고 채권 시장이 글로벌하게 전 세계적으로 보면 더 규모가 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채권 시장 규모가 더 커요. 근데 이 채권에 투자하는 사람들은 기관들이 많이 투자를 하고 개인보다 그다음에 개인 중에서도 자금이 좀 많은 사람들은 채권에 투자를 해요. 그다음에 요즘에는 채권도 ETF라고 하는 상품을 통해서 채권을 이렇게 분산해서 투자하는 펀드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런 펀드를 통해서 많이 투자를 하고 있죠. 그 다음에 외환이 거래되는, 즉 우리나라 원화랑 달러가 서로 맞교환되거나 원화랑 유로화, 원화랑 엔화 이런 게 맞교환된 시장을 외환시장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파생금융상품, 파생금융상품 잘 알고 있는 옵션, 선물, 수합 이런 것들이 거래되는 시장. 그래서 이런 금융시장에 대한 얘기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기에 대한 내용을 볼 거예요. 왜? 금융 시스템이라고 하는 게 문제가 생기면 이게 실물 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치잖아요. 즉 금융에 문제가 생겨서 금융위기가 왔을 때 아까 봤었던 것처럼 금융기관, 은행이 파산한다거나 또는 뭐 보험사가 파산 그런 영향도 있지만 그래서 거기에 개인이 자금을 맡겨놨다거나 했을 때 위기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주가나 채권 가격이 급격히 하락해갖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도 있지만 실물 경제에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실업률이 높아지면 그렇죠. 개인이 경제활동을 못 하잖아요. 직장에서 실직하고 그런 경제활동 못하면 그러면 경제활동을 못하게 되면 다시 소비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그런 국민 생산은 그 GDP라고 하는 국내 총생산 같은 생산량은 줄어들고 그러면 어떤 이 경제에 있는 경제 자체에 사는 사람들의 효용이 줄어드는 거기 때문에 금융과 실물 경제가 서로 연관성이 있어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할 거고, 그 다음에 금융기관들, 은행, 그렇죠? 보험사, 그 다음에 뭐 연기금, 저축은행 이런 금융기관들에 대한 공부를 할 거고, 그 다음에 금융 하부 구조. 이걸 이제 우리말로 해서 금융 하부 구조라고 해서 그 제목은 잡았는데 이런 말 많이 쓸 거예요. 금융 인프라,
저 인프라라는 말 많이 쓰죠. 이게 이제 금융하부 구조인데 중앙은행도 금융인프라고 금융감독원도 금융인프라고 저 금융 시스템을 갖다 구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기반들 그 내용들을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강의 진행은 크게 이런 순서로 진행할 건데요. 개념들 또는 용어들 이런 것들을 설명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런 각각의 어떤 내용들을 갖다 분석하거나 또는 이해할 수 있는 모형들을 얘기를 할 거고요. 뭐 경제학에서 나오는 모형들도 있을 거고 주로 재무관리에서 나오는 모형들을 포함해서 모형들을 얘기할 거고 그것들이 우리 실생활에 관련돼서 해당되는 개념들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왔고 우리 실생활에서 그 모습들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 연구, 예제풀이 이런 순서로 전체적인 내용들을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